플로우 구축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현재 관심사는 웹해킹과 AI4 시큐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왜 AI로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거둔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AI로 취약점을 찾을 때 사용하는 두 방법론, 멀티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실제로 오픈소스에서 취약점을 찾을 때 사용했던 워크플로우의 구조를 설명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느낀 AI 취약점 탐지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AI로 취약점을 찾게 된 계기와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처음 만든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지난 1년간 보안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엔트로픽이 MCP 프로토콜을 출시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이 이전에는 AI는 단순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에서 실제로 파일을 살펴보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 넘어갑니다. 2025년 6월에는 이번 오와스프의 5월 세미나의 스폰서이기도 한 엑스보우에서 만든 AI 펜테스트가 AI 미국 1위를 찍었습니다. 스폰서를 할 줄 알고 이걸 만든 건 아닌데 와서 보니까 엑스보우가 스폰서를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뉴스에서 엑스보우의 사례를 보고 AI가 취약점을 찾는데 크게 활용될 시기가 올 것이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 6월부터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에는 AICC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AI로 소스 코드에서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고 패치까지 하는 대회였는데요. 대회였는데요. 이런 대회들을 보면서 AI4 시큐리티가 점점 보안에서 중요해지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지금까지 클로드 코드, 커서,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 기반 CLI 툴들이 보편화돼서 이런 도구들로 취약점을 찾고 취약점을 패치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AI가 보안을 바꾸고 있고 저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성과부터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년간 워크플로우를 돌려보면서 CV 17개를 발견받았습니다. 그라파나 에어플로우 같은 유명한 오픈소스에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버그바운티나 벤더에서 인정받은 취약점으로 49건의 취약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버그바운티 하는 곳에서 CV를 안 주고 그냥 돈 줬으니까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곳도 꽤 많았어가지고 CV가 없는데도 인정받은 취약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펙트를 가진 취약점으로 그라파나의 프리빌리지 이스컬레이션 취약점으로 CVSS가 8.1이었습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대시보드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그라파나에서 권한관리 API가 대상 대시보드의 범위를 검증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대시보드 하나에 관리자 권한만 있었어도 다른 모든 대시보드의 권한을 읽고 수정할 수 있었고 접근 권한이 없는 대시보드에서 스스로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는 데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적 결과로 올해 기준 2026년 기준으로 해커원에서 한국 지역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AI로 취약점을 찾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까,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야 될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개발자가 미리 흐름을 설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 끝나면 저 단계 혹은 특정 상황에서 개발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분기에 따라서 흐름이 분기되도록 개발자가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멀티 에이전트, 앞으로는 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스는 흐름 자체를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에이전트들이 관찰하고 추론하고 다음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에 어떤 에이전트들이 차례일지, 다음 에이전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지를 개발자가 미리 정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들이 필요에 따라 다음 에이전트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주체로는 워크플로우는 개발자가, 마스는 에이전트가 판단합니다. 비용으로는 워크플로우는 호출 횟수가 정해져 있고 최적화가 가능하니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호출하기도 하고 각각의 에이전트가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토큰이 들기 때문에 토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버깅에서는 워크플로우는 흐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순서로 같은 흐름으로 에이전트가 호출됩니다.
따라서 로그를 분석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매번 동작이 달라지고 매번 흐름과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디버깅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복잡한 체이닝으로는 복잡한 단계를 길게 이어나가야 할 때는 워크플로우로는 어렵습니다. 미리 다 짜놓을 수도 없고 컨텍스트를 길게 하는 것은 워크플로우보다 마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긴 컨텍스트, 복잡한 체이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마스, 여기까지는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업계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어떤 서비스 URL만 가지고 펜 테스팅을 한다 가정해 봅시다. 이때 워크플로우를 미리 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이트가 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로그인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는 접속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XSS를 시도해 본다고 했을 때 입력 값에 와프가 걸려 있는지 이스케이프가 걸려 있는지도 페이로드를 한번 던져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거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더 진척을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전 응답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펜테스팅과 같이 수많은 변수가 있고 이런 변수에 따라서 취해야 할 행동도 달라지는 경우에 이런 모든 분기를 다 예상해서 개발자가 워크플로우 짜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마스가 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어떨 때 마스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모 구조는 두 에이전트로 구성됩니다. 마스의 구조 중 하나인 오케스트레이터 러너 모델로 구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스트레이터가 큰 그림을 잡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러너는 그 결정을 받아서 실체 행동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케스트레이터는 직접 분석하지 않고 러너에게 분석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터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아낄 수 있고 긴 체이닝 동안 연속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URL 하나만 주어진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취약점을 찾아본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로그인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서비스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케스트레이터는 러너에게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확인을 시키면 러너는 실제로 본인이 조사를 해서 로그인을 해야지 글을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는 로그인을 해야지 쓸 수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러너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러너는 회원가입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레이터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는 계정이 생성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취약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입력 가능한 입력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너가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러너는 입력면들을 모두 조사해서 프로필, 포스트 듀, 코멘트 이렇게 세 가지 입력면이 있다고 조사합니다. 그러면 입력면이 있다고 무조건 크스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프가 존재하는지, 이스케이프가 존재하는지, 어떤 방어 기법이 있는지 러너에게 조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러너는 조사해서 예를 들어 프로필과 포스트 듀에는 이스케이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되어 있고 코멘트의 경우엔 와프는 존재하지만 이스케이프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는 프로필과 포스트 듀는 이스케이프로 원천 차단이기 때문에 XSS를 시도해볼 가치도 없지만 코멘트는 와프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그래서 러너에게 코멘트가 유일한 대상이므로 와프 우회 페이로드로 XSS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러너가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와프 우회를 성공해서 스토어드 XSS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또 체이닝을 위해서 계속 체이닝을 합니다. 스토어드 XSS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체이닝이 가능한지 분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쿠키 탈취, 세션 탈취부터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세션에 HTTP 올리드 플래그가 켜져 있다면 탈취가 불가능할 것이고 꺼져 있다면 탈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게 러너에게 시키면 러너는 그걸 확인해서 이번 경우에는 플래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쿠키를 탈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는 또 쿠키 탈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CSRF를 한번 공략해보자 하고 어떤 CSRF 공격이 가능한지 조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러너는 조사를 하고 패스워드 변경 엔드포인트가 CSRF 토큰이 없기 때문에 공격 시 계정 탈취가 가능하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는 너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재현해봐라, 검증해봐라 하고 러너에게 검증을 맡기면 러너가 검증을 해보고 XSS를
를 통해서 CSRF를 완성해서 계정 탈취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6번의 LLM 호출로 URL 하나에서 계정 탈취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워크플로우로 모든 분기를 미리 설계해 놓고 모든 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냐 하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스가 좀 더 유리한 케이스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제가 실제로 웹 오픈소스 분석에 사용했던 워크플로우입니다. 먼저 저는 마스가 아니라 워크플로우를 사용했는데요. 왜 워크플로우를 사용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시나리오는 블랙박스였습니다. URL만 주어진 상태고 응답을 보고 나서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긴 컨텍스트 윈도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 적합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한 작업은 웹 오픈소스 시작점 분석이었습니다. 코드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모든 정보가 있고 모든 코드가 있습니다. 탐색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분석을 위해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만 찾았으면 됐습니다. 아까의 예시에서는 XSS를 통해서 계정 탈취까지 풀체인을 증명했다면 오픈소스 시작점 탐지에서는 XSS가 가능하다는 것까지만 분석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임팩트를 끌어올리는 체이닝은 제가 직접 AI와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스는 필요가 없었고 저는 워크플로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AI로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모든 워크플로우가 결국 3단계로 수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분석 대상 전처리입니다. AI로 취약점을 찾기 위한 방법론이 있을 때 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취약점 가설 생성입니다. 잠재 취약점 후보를 광범위하게 뽑아내서 취약점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검증을 시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취약점을 뽑아내는 데만 집중을 해서 많은 취약점 가설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취약점 검증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든 취약점 후보 중에서 실제 취약점을 갈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수많은 가설 중에서 진짜 취약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설들은 펄스 포지티브, 오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탐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약점 검증을 따로 진행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AI 모델로는 GPT 5.4, GLM 4.7, GLM 5.1을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GLM 4.7, GLM 5.1, GPT 5.4 이 순서대로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가격도 점점 비싸집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 어떤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고 더 취약점도 잘 찾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시작 상태입니다. 분석 대상 레포지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앞서서 말했던 분석 대상 전처리에 해당합니다. 레포지토리를 전체를 그냥 AI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컨텍스트 한계도 있고 AI가 너무 많은 코드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베이스를 LLM 컨텍스트에 적합한 단위로 분해합니다. 더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취약점을 잘 찾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사용되는 토큰도 더 많아지고 따라서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찾아서 적당한 라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취약점 가설 생성 단계입니다. 각 청크를 LLM에게 보내서 잠재 취약점 후보를 광범위하게 추출합니다. 취약점 가설 생성은 최대한 많은 잠재 취약점 후보를 추출하는 게 오탐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검증을 시키지 않고 취약점을 찾아내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싸고 가장 비교적 성능이 안 좋은 모델인 GLM 4.7을 사용했습니다. GLM의 최신인 GLM 5.1보다도 성능이 떨어지지만 GLM 5.1에 비해서 3배가량 가격이 저렴했고 대부분의 취약점이 그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GLM 4.7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싼 모델로 더 작은 부분을 더 많이 찾게 하는 것이 제가 돌려본 경험상 더 효율이 좋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점 검증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수정사항도 많았고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파인딩 단계에서 나온 후보들은 펄스 포지티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검증을 어떻게 짜서 펄스 포지티브를 줄이느냐가 워크플로우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모든 검증을 GPT 5.4에게 맡기면 당연히 펄스 포지티브는 적겠지만
가격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GLM 5.2를 세미트리아이즈에 넣어서 먼저 검증을 시키고 그 검증을 통과한 것만 GLM 5.4에게 맡겨서 가격대가 제일 비싼 GLM 5.4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마지막 검증을 통과한 취약점들은 결국 GLM 5.4의 그 검증을 통과한 취약점들만 남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AI 취약점 탐지의 한계. 제가 반년 동안 AI로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고서도 많이 써보면서 AI 취약점 탐지의 한계를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AI 취약점 탐지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버그 헌팅의 관점에서는 아직 비싸다. 구독제가 아니라 API 토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도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대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점의 그레이존. 코드가 아니라 정책이 취약점 여부를 결정하는 영역에서 AI는 사람보다 약합니다. 세 번째로 취약점의 책임 경계로 한 레포 안에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컴포넌트 사이에 분산된 책임이 있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입니다. 청크 생성 단계에서 큰 규모 오픈소스 레포 하나가 수십, 수백 개의 청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호출 단계에서 청크 수에 여러 호출을 곱하면 한 레포에서 분석에서 수백에서 수천 번의 LLM 호출이 사용됩니다. 버그 바운티적 관점에서 하나의 레포에서 취약점을 제보를 해봤자 대부분 0이거나 1000달러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한 레포를 분석한다 했을 때 수백에서 수천 달러가 됩니다. API 비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ROI를 계산해 보면 개인 버그 헌터에게는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코드를 검토하거나 엑스보우나 진트처럼 B2B 사업으로 의뢰를 받아서 스캔해주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개인이 버그 바운티로 수입을 노리는 것은 토큰 가격을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로 취약점의 그레이존입니다. 에이전트는 취약점 여부를 코드 패턴으로만 판단합니다. 취약점 패턴을 보면 정책 맥락 없이 바로 취약점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취약점 여부를 코드가 아닌 정책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코드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행도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서 의도된 기능일 수도 있고 취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애매한 정책적인 부분을 애매하다면 팀한테 물어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에이전트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약점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구체적인 예시 하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별 AI 토큰 한도가 있는 SaaS를 가정해 봅시다. 비즈니스 룰은 명확합니다. 매월 사용자별 토큰량을 부여받고 한도 초과 시 요청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한도가 초과되기 전에 마지막 요청은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도의 99%를 소진한 사용자가 새 요청을 보냈고 서비스는 한도를 넘은 뒤에도 끝까지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토큰의 제한을 넘어서서 토큰을 사용한 것입니다. 코드만 봤을 때 이 부분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도 체크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서 토큰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있는 예를 보면 GPT는 사용해 봤을 때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이 예시처럼 마지막 요청은 끝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토큰이 다 차면 요청이 수행 중이더라도 그냥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GPT나 클로드처럼 AI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AI를 API로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경우 대부분은 마지막 요청은 끝까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에이전트의 판단 방식이 갈립니다. 사람은 일단 이런 경우 정책부터 찾아봅니다. 먼저 정책을 확인해보고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면 의도된 동작인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팀을 불러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코드만 봅니다. 코드만 보았을 때 이 일은 명확한 사용자의 토큰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취약점입니다. 만약 에이전트에게 정책을 볼 수 있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책에 기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라면 회의를 진행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하겠지만 AI는 취약점으로 판별합니다. 세 번째로 취약점의 책임 경계입니다. 에이전트는 한 레포를 분석할 때 연결된 다른 레포를 보지 못합니다. 실제 서비스는 여러 SaaS와 서버가 서로 연결돼서 동작하지만 분석 중인 레포 밖의 코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서비스에서 막아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취약점의 이스케이프 같은 보안 처리의 책임이 어느 컴포넌트에 있는지는 코드 한쪽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발송 기능이 있는 SaaS입니다. 구성 요소는 셋입니다. SaaS 서비스가 메일 내용을 생성하고 발송 요청을 보내고, 메일 서버가 수신자에게 중계하고, 메일 클라이언트가 HTML 렌더링합니다. 이런 구조는 SaaS에서 흔하게 있죠.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HTML을 이스케이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상황을 그려보면 SaaS 서비스가 사용자 입력을 이스케이프 없이 그대로 메일 본문에 넣어서 보냅니다. 메일 서버나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이스케이프 되는지는 SaaS 서비스만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때 서비스 전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메일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확인해보고, 실제로 대부분의 메일 클라이언트는 HTML 세니타이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XSS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XSS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SaaS의 취약점이냐 아니면 메일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일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이지 SaaS의 취약점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메일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코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일 서버나 메일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막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SaaS 서비스에서 이스케이프를 해야 되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임을 하는 것은 코드 부분이 아니라 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취약점을 검출해 버립니다. 요약하면 사람은 서비스 전체를 살피지만 에이전트는 한 레포 밖을 볼 수 없고, 다른 레포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 경계의 한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 개 한계를 분석할 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취약점 분석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한계이고, 특히 정책 관련한 AI의 판단은 사람의 유도리나 회의 같은 부분으로 회의 같은 부분 때문에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AI가 취약점을 찾는 시대는 약간 시작된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더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AI 보안 쪽 연구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SSS 분석하실 때 혹시 밸리데이션 인을 할 때 따로 별도의 벤치마크나 아니면 뭐 오픈소스 도구들에서 나온 결과랑 비교했을 때 따로 비교 같은 걸 진행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처음에 XXS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사용한 뭐 벤치마크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제 오픈 소스 도구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같이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잘 됐는지들을 하셨는지들 과정이들 좀 궁금합니다. 다른 오픈소스는 참고하지 않고 만들었고요.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혹시 네, 벤치마크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진짜 이제 잘 취약점을 잘 찾았는지,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없었는지는 검증 같은 거 좀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이 있는데 못 찾는 거가 있고, 취약점이 없는데 오탐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취약점이 있는데 없는 거는 제가 벤치마크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취약점이 아닌데 펄스 포지티브로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 벤치마크를 하면서 계속 없애려고 계속 그 검증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정해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LLM으로 취약점 많이 찾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너무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청크를 나눈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코드베이스의 청크를 나누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 세 가지의 워크플로우 그 단계마다 MCP나 아니면 그런 외부적인 툴들을 사용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면서 이 취약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LLM이 코드 베이스만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먼저 그 청크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 AI를 통해서 나눈 다음에 그리고 AI가 아닌 파이썬으로 검증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그 AI가 나눴는데 나눈 부분이 너무 크다 하면 그걸 뭐 쪼갤 수 있고, 그리고 AI로 나눴는데 그 나눈 부분 중에서 누락된 코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걸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AI로 하고 이후에 파이썬으로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외부 MCP 수리나 막 코드 MCP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 RC 권한을 주고, MCP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RC 권한 주고 필요한 명령어 있으면 너가 명령어 다 실행해서 해,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질문해주신 그 청크 나누는 거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AI로 나누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뭐 이 정도의 라이던 코드로 나눠줘 이런 식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호출이 뭐 서로 안 꼬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코드 뭐 라인 1에서 한 라인 100까지는 이 함수가 쓰이고, 근데 그 함수가 뭐 라인 막 한 200에서 선언이 됐는데 라인 뭐 그 둘을 나눠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크를 혹시 AI한테 나누라고 시킬 때 좀 어떤 식으로 시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파일 단위로 나눴고요. 네네. 그리고 크기로 검증을 했습니다.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 코드의 크기가 최대한 작게끔, 원하는 크기를 작게끔 시켰습니다. 파이썬으로 끝나고도 검증도 했습니다. 그 혹시 끝나고 검증은 그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청크 하나가 너무 큰 게 문제잖아요, 결국. 그러면 근데 그 청크가 나온 것을 파이썬으로 크기 확인을 한 다음에 너무 크다면 절반은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크기 기준을 네, 좀 크기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코드 크기 감사합니다.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분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전에 그 AI의 한계, AI로 이제 취약점 진단에 있어서 한계가 그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그 적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그 AI를 이용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저 비용으로, 그러니까 예전보다 AI를 쓰기 이전보다 저 비용으로 대용량으로 자동화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AI의 그 공격에 대해서 조금 보안이 좀 위험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뉴스나 그런 걸 많이 접하고 있는데, AI 공격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지 아직은, 그리고 이제 사실 제 생각인데 이거는 공격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자는 그걸 검증을 해야만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취약점 진단 막을 수가 있는데, 공격자는 그냥 던지기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있어서 방어자 입장,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 비해서 방어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검증에 대한 소요 시간도 많이 드니까 조금 더 공격자 입장보다 방어자 입장이 많이 불리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학생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네. 근데 제가 말했던 그 비용인 것도 그 버그 그러니까 버그로 제보할 사람이 선량한 사람 기준에서 그거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 100만 원 들어도 악의적인 것으로 쓰려면 그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용은 그 버그 헌팅을 하는 선량한 사람 기준으로 얘기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기회입니다. 한 분? 정말 질문. 라스트 퀘션이 없으면 제가 뭐 청크 쪽이고요. 청크 쪽에서 약간 파일 사이즈로만 나오게 되면 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점 탐색을 하는 범위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도 해보셨는지? 사실 예를 들어 여기서 청크 1번에서 취약점을 찾겠다 했을 때 AI한테 청크 1번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청크 1번에서 그 콜 그래프에 따라서 청크 2번, 3번도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청크 1번에서 취약점을 찾아라 이렇게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 그래프가 깨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청크 1번에서 힌트를 찾았을 때 네. 다른 청크로 이동하면서 본인이 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청크를. 그러니까 결국에 초기 입력 토큰 네. 비용을 그냥 줄일 이 수 부분에서 있다.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 없으시면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공개적으로 여쭤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와 주시고 다들 발표해 주고 Q&A를 열심히 해주신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